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원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원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20살 때 만난 대학 동기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1년 뒤에 아들을 낳았고요. 저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4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아내가 상간남과 모텔에 다녀온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극도의 배신감이 들었고요. 아내와 협의혼했습니다.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저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한 건 없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에 아내는 정신적 피해 보상 그리고 위자료로 저에게 전세금 1억 2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주기로 했고요. 전세대출금 7천만 원은 본인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500만 원을 주고 산 차도 제 앞으로 명의 이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 어떠한 명목으로든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5천만 원을 서로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문서화했고요. 공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내는 전세비를 빼서 대출금 7천만 원을 갚았고요. 저에게 준 돈은 3,500만 원 뿐입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달 적자가 나서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들의 학원도 보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대기업에서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탄탄대로를 걷고 있죠. 고민 끝에 아내에게 연락해서 양육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미 양육비를 한꺼번에 다 지급했고 약속한 대로 아들을 안 만났기 때문에 양육비를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혼한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소멸했다면서 그래도 양육비를 청구하겠다라고 하면 본인은 퇴직하겠다고 강경하게 말하더라고요. 아내의 말이 정말 사실인가요? 그리고 아내가 퇴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이 사연자분은 이혼 이후에 상황이 이제 문제가 되시네요. 사연자분이 협의 이혼을 할 당시에 아이 엄마와 협의서를 작성을 했고 그 협의서를 공증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양육비를 안 받는다고 이제 명시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중에 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는 걸까요? 네, 위 협의이혼 당시 공증을 한 협의서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장 또는 위자료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부정행위를 하여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 있는 상대방으로서 사연자에게 위자료 목록으로 지급한 것으로만 볼 수 있을 뿐 양육비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대방이 뭐 장래 양육비 다 지급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각서에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냥 위자료를 지급한 걸로 인정될 거다라는 이야기시네요. 근데 아이 엄마는 이미 양육비 한꺼번에 지급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자료에 양육비 포함될 수도 있는 걸까요?
네, 사연자분께서 이 합의서를 작성한 내용을 보면 1억 원을 약 1억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자료만으로는 인정되기에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합의서에 보면은 상대방이 사연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1억 2천만 원의 위자료 중에 7천만 원은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서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지금 사연자에게는 금전상 이득 내지 상대방에게는 금전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중에 7천만 원은 전세 보증금 이제 대출 받은 거 변제한 거니까 이제 사연자분이 실제로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는 취득가액이 2,5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감가상각 등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네. 그리고 실제로 두 사람의 합의 내용과 달리 사연자분 께서 받으신 금액은 3,5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5천만 원 주기로 했는데 실제로 받은 것도 3,500이고 3,500이라고 하는 액수를 아이의 장래 양육비로 일시금으로 지급한 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아이 엄마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협의한 대로 10년간 아들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0년간 아들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양육비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자녀 면접 교섭을 포기를 하면은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은 아들의 어머니로서 아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나 장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전에 양육비에 관해서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지금 사연자분이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양육자의 확정적이고도 명시적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한 쉽사리 양육비 청구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양육비 면접을 포기했다고 해서 양육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협의서에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설령 상대방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그 무렵에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육자가 다시 가정법원에 양육비 분담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경우에 이는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에서 양육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법원은 민법 837조 취지 등에 비추어서 언제든지 양육비 분담에 관하여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육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사건에 있어서 아이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10년 동안이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앞으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사연자분은 장래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에 받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한다면은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거 양육비는 상당히 큰 금액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에 상대방은 회사를 그만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양육비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될 의무자에게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양육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참작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상대방의 주장처럼 고의로 퇴직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 월급을 기준으로 양육비가 정해지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협의혼을 했을 때 양육비에 관해서 따로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요. 또 설령 이혼 당시에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했다라고 하더라도 양육자가 다시 가정법원을 통해서 양육비 분담을 정할 수 있고 또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과 양육자의 면접교섭 보장은 어떤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 가능하다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와 또 장래 양육비 함께 받으실 수 있으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원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원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얼마 전 강원도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젊은 남녀가 애정 행각을 벌였다고 합니다. 주민에게 포착돼서 알려졌는데요. 아파트 옥상에 관한 법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파트 옥상은 어떤 용도로 써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아파트 옥상은 왜 항상 열어두어야 하는 걸까요? 현행 소방법은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피난시설을 폐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옥상에 큰 광장이나 헬리콥터 착륙장이 있는 게 아니면 피난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일반 공동주택은 옥상문 개폐에 별다른 제재는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문이 개방된 옥상에서 투신, 범죄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해서 옥상문 개폐에 따른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모든 아파트에 옥상문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가 되어야 소방 안전 문제와 범죄 예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이러한 공동주택 옥상에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는 권고사항으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세대의 동의를 얻어서 관리비로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옥상문 자동 개폐 장치는 과거에 건축한 모든 아파트에도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범죄 예방 효과와 화재 시 대피 확보, 이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들려드립니다. 올 한 해 조담소 시작했는데요.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